네, 안녕하십니까. 양자역학 개론 제5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 그리고 하이젠버그, uncertainty principle, 하이젠버그 행렬역학 등을 지금까지 배웠고 이제 몇몇 프랙티컬한 문제들에 대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적용하여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원디멘저널 혹은 3디멘저널 파티클 이너 박스 문제를 우리가 풀었고요. 그런 것들이 퀀텀 닷 같은 실용적인 머티리얼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양자역학에서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몇몇 테크닉을 조금 더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다 응용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지난 시간에 파티클 이너 박스를 배웠습니다만은 이 파티클 자체를 우리가 웨이브 펑션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포텐셜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파티클을 설명하는 웨이브 펑션의 수학적인 의미를 조금 더 탐색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리 파티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포텐셜 에너지가 없고 오로지 주어진 자유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환원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시피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어떤 에너지의 고유값을 만들어내는 고유값으로서 에너지를 익스트랙 할 수 있는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양자역학에서 디파인 할 경우에는 이런 포지션 오퍼레이터 P hat을 가지고서 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정의할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의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H hat은 마이너스 하바 제곱 나누기 EM 그리고 이제 공간에 대한 더블 데리버티브 텀으로 주어지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이런 고유 함수, 그 다음에 고유치 문제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이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말하는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에서 나오는 고유치를 우리가 에너지라고 E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파티클 이너 박스 문제에서는 그 박스의 지오메트리를 정의하는, 예를 들어서 박스의 크기죠. 그래서 박스의 크기를 x방향에서는 뭐 x가 0이고 x가 l인 상황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고 그 외의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에 가깝다, 무한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웨이브 방정식에서 웨이브 이퀘이션, 웨이브 펑션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하여 그 웨이브 펑션의 아이덴티티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프리파티클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따로 그런 지오메트리컬 바운더리 컨디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 바운더리 컨디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웨이브 펑션은 수백만 개가 나올 수 있고 걔네들은 퀀타이즈가 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들의 집합을 우리는 베이시스 펑션 혹은 베이시스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고 그들의 집합을 예를 들어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를 이용하면 사인 kx, 코사인 kx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고 원디멘전 같은 경우에는 이 k가 우리가 이것을 웨이브 넘버라고 하고요. 당연히 이제 k는 여기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우리가 유도한 것처럼 EME를 하바의 제곱으로 나눈 것의 스퀘어 루트가 됩니다. 사실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 우리가 오일러 방정식을 이용하면 단순하게 이런 익스포넨셜 함수로 쓸 수 있게 되고 그 경우에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ikx를 쓰게 되는데 이거 자체가 웨이브 펑션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런 브래켓 노테이션을 써서 이렇게 cat 노테이션 쓰면은 이 웨이브 펑션을 나타내는 혹은 이 웨이브 펑션을 디파인하기 위해서는 k 값만 알면 되는데 왜냐하면 k 값 속에는 결국은 이 물체 혹은 파티클의 질량과 에너지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m하고 e를 주어진 이 값을 이제 이용하면 k 값을 구할 수 있고 k로 대표되는 웨이브 펑션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웨이브 펑션은 우리가 이런 브라켓 노테이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베이시스 펑션을 간단하게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리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제 한 에너지 상태를 나타내는 웨이브 펑션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겠죠. 그런 형태의 웨이브 펑션들의 상태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축퇴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우리가 degenerate stat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상태 하나를 나타낼 수 있는 웨이브 펑션이 여러 개가 복수 개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degenerate이라고 하고 프리파티클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degenerate 웨이브 펑션들이 쓰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베이시스 펑션에다가 우리가 모멘텀 오퍼레이터 P 햇을 씌우게 될 경우에는 여기 모멘텀 오퍼레이터는 마이너스 I 하바에 그 다음에 이 공간에 대한 first derivative였죠. 그래서 이 exponential로 주어져 있는 웨이브 펑션을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해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바 K가 고유치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바 K는 이 모멘텀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밸류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여기서 나타내는 부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사실은 이 부호는 어떻게 보면 컨벤션이긴 한데 우리의 이제 익숙한 컨벤션을 따르게 되면 플러스 방향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방향은 왼쪽으로 움직이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나누게 되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이런 터널링 문제나 어떤 포텐셜 베리어 문제를 풀 때 파동을 쪼개는 선형함수로 쪼갰을 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일 때 이들의 움직이는 그 의미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부호에 따라서 방향을 구분하는 이런 컨벤션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이렇게 베이시스 펑션을 우리가 디파인하기 위해서 cat 노테이션에 k가 들어갔었고 이 k가 웨이브 넘버라고 했었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원디멘전에 대한 것이었죠. 그렇지만 공간이 꼭 원디멘전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디멘전에서 d제곱, dx제곱만 썼는데 3차원이 된 경우에는 그냥 라플라시안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3차원인 경우에는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 모든 웨이브 넘버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웨이브 넘버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벡터, k 벡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런 k 벡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웨이브 벡터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k가 웨이브 벡터가 되면 공간도 공간 벡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x 대신에 이렇게 r 벡터를 쓰게 되고 그랬을 때 이 웨이브 펑션 자체는 스칼라 함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exponential i k 벡터 그 다음에 포지션 벡터의 내적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에너지는 여기서 k제곱의 함수로 이제 표현이 될 텐데 벡터인 경우니까 이제 x방향, y방향, z방향의 각각의 이 스퀘어 한 것들이 컨트리뷰션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표현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모멘텀 오퍼레이터 역시 k 벡터에서 이러한 오퍼레이터가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제 이러한 프리 파티클에 대한 표현 방법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타임 인디펜던트한 경우를 얘기했었는데 사실 타임 디펜던트한 경우에는 공간 플러스 타임만 더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웨이브 펑션으로 이걸 확정할 경우에는 공간에 대한 디펜던스뿐만 아니고 시간에 대한 디펜던스가 있는데 시간에 따른 디펜던스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프리퀀시 디펜던시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에 대한 의존도가 모두 표현이 된 웨이브 펑션으로 나타내지는 웨이브를 우리가 플레인 웨이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플레인 웨이브로 표현이 될 수 있는 프리 파티클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모멘텀 오퍼레이터 p 햇에 대해서 우리가 웨이브 펑션을 적용을 했을 경우에 여기 이런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아이겐 밸류 하바 k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거에 대한 아이겐 펑션 혹은 아이겐 벡터 psi x를 이런 식으로 cat 노테이션에서 쓴다고 말씀드렸고요. 얘네들의 노멀라이제이션을 고려하기 위해서 1 나누기 스퀘어 루트 2파이를 씁니다. 앞에다가. 그래야지 얘네들을 제곱을 해서 무한까지 적분했을 때 1이 나오는 그런 노멀라이제이션 컨디션을 만족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프리 파티클을 표시할 수 있는 이런 k로 표현된 어떤 웨이브 펑션, 베이시스 펑션과 k 프라임으로 표현된 이 웨이브 펑션들은 과연 얘네들이 서로 오르토노멀일까를 테스트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오르토노멀리티를 테스트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의 이너 프로덕트로 하면 됩니다. 양자역학에서의 이너 프로덕트는 이들과 이들 사이의 컨주게이션의 곱을 적분하면 그 값이 0인지 1인지 판별을 하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cat 요 베이시스 펑션과 k 프라임 cat 베이시스 펑션을 이렇게 브라켓 캘큘레이션을 하면 여기 2파이는 밖으로 나가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요 exponential ikx 마이너스 ikx가 나왔죠. 왜냐하면 여기 컨주게이션이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ik 프라임 x가 나왔고 그럼 프라임에서 k를 뺀 어떤 값을 이제 우리가 디파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현재 이 값이 뭐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k 프라임 빼기 k를 하나의 베리어블인 u로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프라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아주 미세한 아주 이 가우시안 형태의 함수를 갖게 되는 이런 미세한 이 엡실론 x 제곱이라는 값이 붙어 있는 어떠한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엡실론이 0으로 무한히 가까이 가게 되면은 이 함수는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했던 이 k 펑션과 k 프라임 펑션에 내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이 함수는 무슨 값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엡실론 x 제곱을 붙인 상태에서 얘네들을 적분을 할 경우에 이제 이 x하고 이 x 제곱 길이를 묶어서 마치 이제 이렇게 x에서 마이너스 iu 2 입실론으로 나눠준 값의 제곱을 이제 우리가 적분한 값이랑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 그만큼의 차익이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곱해지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뒤에 있는 적분을 잘 살펴보시면은 이 적분은 코시 적분 정리를 이용하면은 이 값 자체는 스퀘어 루트 파이 나누기 2라는 것을, 엡실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값 자체, 요게 지금 이것은 u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럼 이 u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은 요 자체의 적분값은 2파이가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2파이분의 1하고 서로 약분이 돼서 1이 됩니다. 이 말인 즉슨 결국은 요 k와 k'의 이 브라켓 노테이션에서 적분이 된 요 값, 결국은 이제 2파이 나누기 1 마이너스 2파이 그 다음에 요 익스포넨셜 iux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 이 값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값을 알 수 있냐면은 k'과 k가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1이 되고 같지 않은 경우에는 0이 되는 그런 orthonormality가 만족되는 그러한 펑션을 우리가 디파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러한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적분값을 이제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어떤 새로운 펑션 하나 디파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펑션을 우리가 direct delta 펑션이라고 하는데, direct delta 펑션의 이 디피니션이 이렇습니다. exponential ikx를 이 k에 대한 공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이때 이것을 이제 2파이 나누기 1로 해줍니다. 이것은 이제 normalization 팩터죠. 이랬을 때 재미있게도 x가 0인 경우에는 이 값은 무한대가 되고, x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제 이 0이 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요 디렉 델타 펑션 자체의 적분을 하게 될 경우는 아까 여기서 우리가 썼었던 코시 적분 정리를 이용해서 1이 되게끔 만들 수 있다고 이제 우리가 배웠고요. 그러면 이제 이 디렉 델타 펑션은 이 자체로도 재밌지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다른 함수에 대해서 오퍼레이터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그냥 아무런 함수, 임의의 함수 fx와 델타 함수를 곱한 것을 적분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델타 x는 x가 0인 경우에는 무한대가 되고 x가 0이 아닌 경우에는 0이 되면서 얘네들을 적분한 값이 1이 되게끔 만든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x가 0이 아닌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다 0이 되니까 적분할 필요가 없고 x가 0인 경우에 대해서만 적분하면 되는데 f0는 일종의 컨스탄트니까 적분부 기호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고 남는 것은 그럼 이 델타 x의 적분 기호만 남는데 델타 x의 적분 1이라고 했으니까 남는 것은 f0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이냐? 임의 함수에 대해서 이 델타 펑션을 곱하기 오퍼레이션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이제 이 f 함수 중에서 x가 0인 경우의 함수값만 추출해내는 일종의 작용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델타 펑션의 디피니션에 따르면은 x나 x-는 와나 똑같이 이제 대칭이 돼야 되고, 자 그러면 x가 이제 x-a만큼 평행이동을 했을 때는 이제 x 대신에 0이 아닌 a를 집어넣으면 델타 펑션이 0이 되니까 이거는 x가 a인 경우에 f 값을 추출해내는 오퍼레이션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델타 함수를 여러 번 이렇게 미분하는 것도 가능한데, 여러 번 미분하는 것은 다시 여러분이 여기서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이 f 함수를 여러 번 미분한 거에다가 a를 집어넣고 그 값을 추출해내는 일종의 오퍼레이터가 되는 것이고, 델타 함수에 이렇게 x-a, x-b가 곱하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얘네들의 각각의 이 델타 펑션을 a하고 b만큼의 차이로 노멀라이즈한 값하고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재밌는 성질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델타 펑션은 양자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디렉 델타 펑션에서 일종의 시그널이 굉장히 초반에 거의 아주 작은 영역에 거의 무한한 만큼 모여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그널이 분배가 되는 형태의 웨이브 패킷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cat 노테이션으로 쓸 수 있는 웨이브 펑션을 이렇게 디파인을 했었고, 이렇게 디파인된 웨이브 펑션을 우리는 여기 x에 지금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디파인된 웨이브 펑션이라고 합니다. 즉 x 스페이스에서 디파인된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앞서서 정의했었던 이 디렉트 델타 펑션을 이용하면 k와 k'의 요 노테이션을 이용한 웨이브 펑션들의 이너 프로덕트는 서로 orthonormality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이건 디렉트 델타 펑션으로 디파인 될 수 있고, 이 디렉트 델타 펑션에서는 결국 k와 k'이 같은 펑션일 때만 이 값이 1이 되게 만드는 일종의 orthonormality 오퍼레이션이 됩니다. 자, 이것을 이용하면 이제 우리가 이 k 펑션에다가 이 k 웨이브 펑션에 임의의 함수 f를 이렇게 내적한 값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여기 k하고 f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이제 exponential 마이너스 ikx가 나오고 f는 그냥 들어가고 1 마이너스 루트 2파이가 밖으로 나가는데, 이 수학적 모양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어떤 모양이랑 똑같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푸리에 트랜스폼, 푸리에 변환과 똑같죠. 뭐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입니까? fx를 변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가 되느냐? fx를 변환하는 뭐가 되는 겁니까? 푸리에 트랜스폼 오퍼레이터가 되는 겁니다. 뭘 했을 때 f에다가 k
웨이브 펑션을 곱해서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를 구했을 때라는 거죠.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결국은 이 K 펑션은 결국 우리가 아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프리 파리클에서 이 K가 튀어나오는 경우는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했을 때 하바, 그 다음에 K가 튀어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K가 튀어나온다는 것은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디파인 됐었던 웨이브 펑션을 이제는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리디파인 할 수 있는 일종의 이 오퍼레이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좀 수학적인 센스를 가지고 느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즉, 마치 이 시간 텀에서는 시간의 단위에서 디파인된 시그널을 우리가 만약에 프리퀀시 단위에서 디파인 할 수 있는 시그널로 풀이의 변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 대신에 주파수 공간이 되죠. 맞죠? 시간의 단위는 초라면 주파수 공간은 초분의 1, 즉 헤르츠 단위로 바뀌는 것처럼 공간에서는 미터 단위로 디파인이 될 수 있는 이런 베리어블을 갖는 웨이브 펑션이 모멘텀 스페이스, 즉 K 스페이스에서는 이제 공간분의 1, 즉 마이너스 미터의 마이너스 1승이죠. 미터의 마이너스 1승 디멘전을 갖는 이런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디파인이 될 수 있는 웨이브 펑션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 좀 재밌는 수학적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웨이브 펑션을 그냥 임의의 웨이브 펑션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가우시안 형태의 웨이브 펑션을 가지고 있는 psi x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의 어떤 노멀라이제이션 팩터로 2파이 엡실론 그 다음에 4분의 1로 주어진 이런 웨이브 펑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게 2분의 1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얘네들을 제곱을 해서 적분한 값이 1이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앞에 노멀라이제이션 팩터를 1 나누기 2파이 엡실론의 4분의 1승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여기 이제 2 시그마 2 엡실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들을 곱해서 2 엡실론이 나오게 하려고 여기만 지금 일부러 4 엡실론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디파인된 웨이브 펑션이 특정한 위치에서 존재할 확률은 이들과 이들의 컨주게이션을 곱한 값이 되겠죠, 바로. 그러면 이제 곱하면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여기 지금 이제 이 이미지너리 넘버가 없으니까 그냥 얘네들 제곱한 값이 될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 psi x를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푸리에 트랜스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네들은 포지션 스페이스 x에서 모멘텀 스페이스로 바뀌게 되겠죠. 실제로 그런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함수를 여기다 집어넣고 psi x를 집어넣고 걔네들에 해당하는 exponential 마이너스 kx인데 k 대신에 p 나누기 하바를 집어넣은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k 스페이스였는데 이걸 모멘텀 스페이스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루트 하바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프리에 트랜스폼이 된 형태가 되겠고요. 이제 이 웨이브 펑션에다가 이 가우시안 웨이브 펑션을 집어넣으면 이런 식의 계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것을 다시 x 더하기 하바분의 2i px 형태의 제곱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여기 적분 부분은 앞서서 우리가 다시 봤었던 이런 코시 인테그랄 티어렘을 이용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한 거냐? 이렇게 가우시안 형태로 웨이브 펑션이 만약에 주어져 있다 칩시다.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모멘텀 스페이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정의했던 이 엡실론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 엡실론은 일종의 이 포지션의 uncertainty, 즉 variance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엡실론 자체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엡실론이라는 것은 결국 uncertainty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디파인이 됐었던 웨이브 펑션의 uncertainty는 지금 분모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프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다시 디파인을 해보니까 뭔가 가우시안 펑션처럼 나오긴 하는데 이번에는 이 엡실론이 분모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포지션 스페이스는 분자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멀라이제이션 팩터에서도 이 엡실론이 여기서는 분모에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 모멘텀 스페이스에서는 이 분자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분모에 있던 엡실론이 모멘텀 스페이스에서는 모두 분자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인즉슨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들의 웨이브 펑션,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디파인된 웨이브 펑션의 probability, existence probability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여러분 익숙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나오는데 엡실론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이제 분산이 커지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브로드가 되는 형태로 이제 웨이브 펑션이 디파인이 됩니다. 즉 엡실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포지션이 어디 있는지 점점 불확실해진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가 프리에 트랜스폼을 통해서 구해낸 이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디파인된, 그러니까 프리에 트랜스폼된 웨이브 펑션들의 이그지스턴스 확률은 자 보십시오. 엡실론이 1일 땐 이렇게 브로드했다가 엡실론이 커지니까 오히려 점점 샤프해지죠. 즉 엡실론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포지션을 정확하게 디파인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이 포지션 스페이스에서의 uncertainty와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uncertainty가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쭉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포지션 이 스페이스에서 디파인된 웨이브 펑션, 즉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포지션 uncertainty를 낮추게 되면, 그러니까 uncertainty가 더 이게 좁아지게 되면 파란색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이런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uncertainty는 점점 커지는, 그리고 반대죠. 바이스 버사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 간단한 프리에 트랜스폼에서도 금방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정말로 말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평균과 베어리언스를 한번 각각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웨이브 펑션을 가우시안 형태로 디파인한 어떤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우시안 펑션을 가지고서 디파인되어 있는 웨이브 펑션들의 집합들을 우리가 웨이브 패킷이라고 부릅니다. 웨이브들이 모여있는 일종의 꾸러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디파인된 이 웨이브 펑션들의 이그지스턴스 확률은 이렇게 디파인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랬을 때 이제 포지션의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포지션을 이 웨이브 펑션에 따라서 포지션 오퍼레이터로 이 웨이브 펑션에 대한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계산해 보시면 0이 됩니다. 그리고 이 x제곱에 마찬가지로 평균값은 이 x제곱이라는 오퍼레이터를 이 웨이브 펑션에다 집어넣고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이 엡실론이 나온다는 것을 쉽게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베어리언스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건데 평균은 0이었으니까 결국은 이 엡실론만 남으니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스퀘어 루트 엡실론이 되겠죠. 이번에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이거 계산했으니까 이번에는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모멘텀 스페이스에서는 앞서서 얘기했던 이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디파인이 되어 있었던 웨이브 펑션의 프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하면 된다고 그랬었고, 그래서 이들의 이그지스턴스 확률은 2 엡실론 나누기 파이 하바 제곱의 스퀘어 루트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모멘텀의 평균값은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여기다 곱해서 계산하시면 0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모멘텀 제곱의 오퍼레이터는 사실 모멘텀 제곱은 여러분 뭐가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렇죠. 이 해밀턴이온 오퍼레이터를 그냥 마이너스 2m을 모멘텀 제곱으로 나눠주면 해밀턴이온 오퍼레이터가 되는 거니까 반대로 모멘텀 제곱의 오퍼레이터는 결국 마이너스 2m 에너지가 나오는 형태가 되니까 이렇게 플러스 하바 제곱 나누기 4 엡실론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모멘텀 제곱의 평균에서 모멘텀 평균의 제곱을 뺀 것이 바로 모멘텀의 이 베어리언스가 될 텐데 그 값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4 엡실론분의 하 바제곱이 되니까 결국은 모멘텀의 uncertainty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하바 나누기 2 스퀘어 루트 엡실론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포지션의 uncertainty와 모멘텀의 uncertainty의 곱을 해보면 남는 것은 하바 나누기 2가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던 하이젠버그의 이 불확정성 원리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불확정성의 원리의 최하단의 미니멈 한계가 뭐였습니까? 2분의 하바였죠. 근데 이미 우리가 가우시안 웨이브 펑션 형태로 주어진 uncertainty가 하바 나누기 2가 나왔죠. 즉 이렇게 가우시안 펑션으로 주어져 있는 웨이브 패킷을 우리가 모델을 했을 때 이들에서 예측이 되는 이 포지션 스페이스에서의 uncertainty와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uncertainty의 이 곱은 이미 하이젠버그가 하이젠버그의 uncertainty principle에서 허용이 될 수 있는 최소값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 형태로 주어져 있는 이 포지션 스페이스에서의 웨이브 펑션 그리고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웨이브 펑션들이 어떤 관계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주 간단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이렇게 웨이브,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이 지금 이제 우리가 타임 인디펜던트한 경우만 알아봤는데 타임 디펜던트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즉 시간이 지나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똑같이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우리는 이미 이 모멘텀의 평균값과 모멘텀 제곱의 평균값을 구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타임 디펜던스를 알고 싶으면은 타임 디펜던스를 이렇게 확정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미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 때 이걸 해봤죠. 그래서 요 타임 인디펜던트한 예전에 구했던 값은 여기 앞에 여기 t가 0인 경우에 해당하는 이 코이피션트가 되는 것이고 타임 디펜던스는 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어쩌고 저쩌고 t에 들어가 있는 형태로 주어지게 될 거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는 요 타임 인디펜던트한 요 이제 포지션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웨이브 펑션을 가우시안 패킷으로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이들의 이 웨이브 펑션의 이
existence probability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어서 얘네들을 한번 conjugation 한 다음에 곱했더니 시간 dependent한 텀이 사라졌어요. 즉 무슨 얘기냐? 포지션이 아닌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define이 된 time dependent한 웨이브 펑션들의 existence 확률은 타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시간이 흘러도 모멘텀을 우리가 디파인을 해놓으면 모멘텀은 우리가 계속 디파인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럼 포지션은 어떻게 될까요? 모멘텀이 정확하게 디파인이 되고 있으면 포지션은 점점 뭔가 uncertainty가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시간 디펜던트한 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웨이브 펑션, 포지션 스페이스에서의 웨이브 펑션을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웨이브 펑션에 대한 프리에트너스 폼으로 보고 계산을 해보시면 이런 값을 여러분이 유도해낼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코시 코시 띠어리를 인테그랄 띠어리를 우리가 사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타임 디펜던트한 텀들이 여기서는 지금 여기 윗자리에 들어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타임 디펜던트한 텀들이 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엡실론이 위에 있었던 거랑 아래에 있었던 거랑 차이가 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구해 놓은 포지션 디펜던트 그리고 타임 디펜던트한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타임 디펜던트한 웨이브 펑션들의 이그지스턴스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시간 텀이 사라지지 않았죠. 즉 이러한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디파인이 된 웨이브 펑션들의 이그지스턴스 확률은 시간이 지났을 때 계속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즉 뭔가 없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만약에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디파인 되어 있는 웨이브 패킷이 타임 인디펜던트하게끔 나오게 되는다면 반대로 포지션 스페이스에서의 타임 디펜던트 웨이브 펑션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퍼지게 되는, 즉 이제 어디에 있을지 찾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된다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웨이브 펑션의 확산 혹은 퍼짐, dispers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dispersion of wave function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포지션 스페이스에서의 이 포지션 uncertainty는 타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점점 커진다는 거죠. 앞서서 우리가 uncertainty로 도입했었던 엡실론처럼 이 타임이 바로 이 엡실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웨이브 디스퍼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주 마이너한 케이스로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모멘텀이 이미 주어져 있는, 웨이브에서 어떤 이제 모멘텀을 준 거죠. 모멘텀이 주어져 있는 웨이브 패킷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은 이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만약에 기본적인 디폴트 모멘텀이 0이 아니고 어떤 P0라는 non-zero average 모멘텀이 주어진 상황을 생각해 보고 싶으시면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평행 이동만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웨이브 펑션은 이렇게 P 대신에 P-P0의 제곱값으로 주어지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런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포지션은 요만큼 uncertainty가 포지션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모멘텀을 이렇게 많이 주면 줄수록 포지션 자체에서 디파인 될 수 있는 웨이브 펑션의 이 앞부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앰플리튜드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모멘텀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값을 부여할 때마다 이 포지션에서의 uncertainty가 생겨난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테마로서 여러분께 이제 뭔가 실용적인 몇 가지 케이스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제대로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는지, 그리고 양자역학에서 이 웨이브 펑션으로 디스크라이브가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파리클 혹은 웨이브 라이크한 현상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주 활용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파리클 이너 박스 문제하고 더불어서 이러한 벽에 대한 리플렉턴스 그리고 퀀텀 터널링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어떠한 케이스를 알아볼 거냐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왼쪽에서, 즉 리전 1에서 오른쪽으로, 즉 리전 2로 향하는 어떤 이제 이 웨이브 펑션으로 디파인 될 수 있는 파리클의 무브먼트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 시스템의 고유 에너지 자체는 지금 2인데, 근데 리전 2에서 어떤 포텐셜이 뛴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은 이 포텐셜이 높이가 무한이 아니고 어떤 V0라는 특정한 파이나이트한 포텐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텐셜을 우리는 파이나이트한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전 2는 여기 X는 포지티브 방향으로 굉장히 무한히 띡하다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즉 이런 어떤 계단형 어떤 이제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리전 1과 리전 2에 대해서 각각 원 디멘셔널 이제 우리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면 됩니다. 리전 1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냥 E라고 쓰면 되겠지만 리전 2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V0를 같이 포텐셜 에너지 오퍼레이터로 써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리전 1에서의 웨이브 펑션은 psi 1, 리전 2를 psi 2라 그런다면 리전 1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는 웨이브 펑션과 왼쪽으로 가는 웨이브 펑션을 디파인할 수 있을 겁니다. 왼쪽으로 가게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웨이브가 이렇게 왔다가 이 벽을 만나서 리플렉턴스가 돼서 왼쪽으로 가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리전 2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지금 오는 것 중에 리전 1에서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는 웨이브 펑션이 리전 2를 투과해서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하는 겁니다. 리전 2에서 충분히 두껍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는 건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향하는 것만 고려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의 미정 개수는 A, B, C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할 것은 이 A, B, C의 어떤 관계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경계 조건은 바로 리전 1과 리전 2 사이에 바로 이 경계, x가 0일 때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웨이브 펑션은 이어져야 되고 얘네들이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두 가지 컨티뉴티를 이용하면 여러분이 이러한 두 가지 바운더리 컨디션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미정 개수가 3개이고 방정식은 2개만 나왔으니까 A하고 B하고 C의 값을 다 알 수는 없더라도 우리는 A, B, C를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얘네들 사이의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B 나누기 A를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방정식을 이용하면 K1 빼기 K2, K1 더하기 K2의 비율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C하고 A의 비율을 생각하면 2K1 그리고 이것을 K1 나누기 K2로 나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B하고 A의 비율, C하고 A의 비율을 알면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 파동에서 전달되는 물리량의 비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물리량 중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오늘 이 강의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물리량 중에 하나인 전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류를 우리가 디파인하기 위해서는 자, 당연히 charge density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디파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harge density는 기본적인 electric charge에다가 이 웨이브 펑션이 존재할 확률이니까 웨이브 펑션으로 나타내지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인 푸사이 제곱을 곱해준 게 바로 charge density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charge density가 특정한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느냐, 즉 이런 전자들의 집단이 플럭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속도도, average 속도도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average velocity는 당연히 모멘텀을 뭐로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전자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전자의 모멘텀은 하바 K가 나눌 것이고 전자의 질량은 M이라고 한다면 이제 속도도 이렇게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최종적인 전류 밀도, 즉 이 charge, 이 current density죠. current density는 charge density 곱하기 속도를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define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리플렉턴스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리플렉턴스는 앞서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리전 1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다가 벽을 만나서 다시 이게 왼쪽으로 가는 그러한 이 파동들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럼 분모는 오른쪽으로 오던 게 분모가 되겠죠. 분자는 다시 왼쪽으로 반사되는 애들이 왼쪽이 될 텐데,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무슨 값의 비율을 볼 거냐면은 요 current density의 비율을 볼 겁니다. 자, 그러면 right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오던 current density와 왼쪽으로 reflection 돼서 가는 current density를 이렇게 define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psi A, psi B로 표시된 걸 잘 보시고요. 둘 다 같은 K1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얘 약분되고 얘 약분되니까 결국은 두 웨이브 펑션들의 뭐가 됩니까? 이 결국 amplitude들의 이 절대값의 제곱 비율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B 나누기 A 값을 이미 구했으니까 결국은 얘 자체의 제곱이 바로 리플렉턴스가 된다는 거죠. 반사도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무엇이 될까요? 리전 1에서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들어오다가 벽을 만났을 때 반사되는 영역도 생기지만 이 리전 2로 넘어가는, 즉 투과돼서 넘어가는, 투과는 영어로 우리가 트랜스미턴스라고 그러죠. 트랜스미턴스가 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비율이 될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리전 1과 리전 2는 서로 다른 웨이브 넘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리전 1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오던 이 전류 밀도는 이렇게 표시될 것이고, 리전 2로 넘어간, 트랜스미턴스 돼서 넘어간 전류 밀도는 이렇게 표시될 텐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K2를 썼고 K1을 썼죠. 그리고 Q0 없어지고 M 없어지고 하바 없어지고 얘네들의 절대값, 앰플리튜드의 절대값 제곱만 남게 되기 때문에 C 나누기 A를 이미 여기서 구했으니까 이것까지 계산해 보시면 결국 트랜스미턴스는 4K1, K2 나누기 K1 더하기 K2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체크해 보실 것은 이 리플렉턴스가 되는 것과 트랜스미터가 되는 것들의 합은 항상 1이 된다는 겁니다. K1, K2 값이 상관없이.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웨이브 펑션, 즉 벽을 만났을 때 웨이브 펑션의 운명은 두 가지인데 리전 2로 투과돼서 나가거나 아니면은 리전 1으로 다시 리플렉션 되거나
확률이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바로 뭐냐면은 결국은 이 에너지가 이 포텐셜 에너지에 비해서 어떠한 값을 가질 경우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 요 벽에 비해서 충분히 크다, 엄청나게 크다고 한다면 포텐셜 에너지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반사라는 것은 점점 거의 0이 될 겁니다. 맞죠? 왜냐하면 반사가 될 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충분히 높지가 않은 거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투과가 될 거고, 반대로 이번에는 에너지 자체가 포텐셜 에너지와 거의 근접해지는 점점 낮아지다가 포텐셜 에너지가 되면 대부분 다 반사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에 비해서 충분히 크냐 아니면 포텐셜 에너지에 근접하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트랜스미턴스와 리플렉턴스의 확률이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비주얼라이즈를 해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러한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초록색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이 보라색이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고,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리전 1에서의 웨이브 펑션을 비주얼라이즈한 것,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리전 2에서의 웨이브 펑션을 비주얼라이즈한 건데, 왼쪽 게 더 단파장이고 오른쪽 게 더 장파장인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왜 장파장이 되냐면 포텐셜 에너지만큼 지금 키네틱 에너지가 까먹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키네틱 에너지가 까먹어졌다는 것은 K 값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K가 낮아지면 K하고 웨이브 랭스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웨이브 랭스는 더 커지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고, 당연히 이 두 웨이브 펑션들은 바운더리에서 서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이들의 미분값도 서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리플렉턴스와 트랜스미턴스까지도 이렇게 비주얼라이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비슷한 경우인데 반대로 이번에 포텐셜 에너지 자체가 훨씬 큰 경우입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고유 에너지보다 더 높은 경우.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생각해 봤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너무 크니까 모두 다 이 반사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양자역학에서 재밌는 현상이 바로 여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똑같이 이제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리전 2가 저기서 재밌습니다. 왜 리전 2가 재밌느냐? 바로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에너지가 지금 포텐셜 에너지보다 작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가 되면은 보시다시피 원래는 K1을 우리가 구할 때 2 나누기 V0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구했었는데, 이제는 2 나누기 V0를 할 때 결국은 우리가 2 빼기 V0를 할 때 2가 지금 V0보다 작으니까 이거 자체를 그냥 I를 씌우지 않고 카파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exponential 마이너스 카파 X라는 값을 이제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A하고 B 그리고 A하고 C의 비율을 우리가 다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B 나누기 A의 값을 구하고 C 나누기 A 값을 구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카파 앞에 이렇게 허수가 붙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에너지는 지금 포텐셜 에너지보다 이 작은 요 환경을 좀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디파인 했었던 퀀텀 일렉트로닉 커런트 개념을 쓰게 되면은 리플렉턴스와 트랜스미턴스를 동시에 다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리플렉턴스 같은 경우를 계산해 보시면 리플렉턴스는 무조건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트랜스미턴스 같은 경우에는 다 계산해 보시면 0이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라이트로 가는 것은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컨주게이션을 구해야 되는데 컨주게이션을 할 때 얘네들 자체가 지금 복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0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유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보다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인파이나이트하게 띡한 벽이 있는 경우라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부가 투하하더라도 결국은 충분히 멀리 가게 되면 다 0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앰플리튜드가 0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웨이브 펑션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R하고 T의 합은 1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렇게 인파이나이트하게 띡한 벽이 있다 그러면 이 벽을 뚫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포텐셜 에너지가 고유 에너지보다 큰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 포텐셜 에너지를 형성하고 있는 벽이 인파이나이트하게 띡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핀하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러면은 이렇게 감소되기 전에 그 벽을 뚫고 나가는 웨이브 펑션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우리가 바로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포텐셜 에너지가 고유 에너지보다 큰데, 이제는 그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 웰의 두께가 이제는 쉘로우한 겁니다. 띡하지 않고 쉘로우한 거죠.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벽의 두께를 편의상 마이너스 A와 A 사이에 있는 이 벽의 두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는 왼쪽에서 지금 리전 1에서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즉 리전 2로 들어오고 있는 웨이브를 생각하는 건데, 그때 오른쪽으로 가는 웨이브를
psi A, 왼쪽으로 다시 반사돼서 나가는 웨이브를 psi B라고 하고요. 이번에 이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 영역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웨이브 펑션을 psi C, psi D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은 psi C는 이 포텐셜 에너지 웨이를 뚫고 들어가는, 즉 트랜스미턴스가 돼서 들어가는 형태라면 psi D는 다시 이 포텐셜 에너지 벽을 만나서 다시 왼쪽으로 반사돼서 가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텐셜 에너지를 뚫고 완전히 나가는 아이들은 psi F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트랜스미턴스는 이 psi F에서 관측이 될 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리전 3에서 왼쪽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게 없는 까닭은 반사시킬 만한 포텐셜 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리전 1과 리전 3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웨이브 벡터를 K라고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게 되는데, 리전 2에서는 에너지가 이 포텐셜 에너지보다 작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냐면은 얘네들은 이제 이 I-IK가 아닌 그냥 카파 형태로 주어지는 웨이브 벡터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계산했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해서 이 A, B, C, D 그 다음에 이 F들 사이에 비율을 잘 계산해 보시면 실제로 들어오는 리전 1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즉 이 psi A 웨이브 펑션이죠. 이거 대비 이 포텐셜 웨이를 뚫고 나가는 즉 psi F의 이 비율이죠. 이들의 비율을 가지고서 우리가 트랜스미턴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미턴스를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F 나누기 A의 제곱으로 주어질 수 있는데 복잡하긴 합니다만 계산해 보시면 이런 형태의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랜스미턴스가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 지금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제 이 리전 1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향합니다. 향하다가 일부는 반사돼서 다시 돌아가겠지만 일부가 이제 이 포텐셜 웨이를 투과하면서 점점 감쇄가 되다가 감쇄되는 것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카파 x만큼 감쇄가 되죠. 그래서 원래 이 포텐셜 웨이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즉 2의 이 값이 크면 클수록 감쇄가 더 많이 될 텐데 미처 다 감쇄가 되기 전에 살아남은 파동이 다시 이렇게 살아남은 형태로 여러분이 이제 나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우리는 얘네들의 absolute value와 얘네들 사이 absolute value의 비율을 바로 트랜스미턴스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렉트론 커런트를 계산할 때 여기 있는 웨이브 벡터와 여기 있는 웨이브 벡터는 다 같은 웨이브 벡터이기 때문에 결국은 각각의 웨이브 펑션들의 앰플리튜드의 절대값의 제곱의 비율을 가지고서 이렇게 우리가 트랜스미턴스를 계산할 수 있게 되고 요 하이퍼사인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익스포넨셜 함수로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다시 이렇게 익스포넨셜 함수로 어프록시메이션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게 되냐면은 고유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이 비율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터널링 프로바빌리티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계속 1로 접근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터널링 프로바빌리티가 고유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보다 작은 경우, 즉 여기 1보다 작은 경우죠. 이 비율 1보다 작은 경우에도 지금 터널링 프로바빌리티가 0이 아닙니다. 되게 재밌는 현상이죠. 즉 아까는 이 인파이나이트하게 띠익한 경우에는 모두가 다 리프렉턴스에 대해서 다 왼쪽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오른쪽으로 투가 돼서 살아나가는 리전 3로 살아나가는 웨이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고 이제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보다 훨씬 커져도 쭉쭉쭉 올라가겠죠? 그런 다음에 당연히 트랜스미턴스는 1로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될 텐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결국은 이 트랜스미턴스라는 것은 이 고유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보다 낮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고 이들은 결국은 이제 고유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보다 충분히 크면은 1로 이렇게 접근한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디서 써먹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도체 소재에서 이런 Field Effect Transistor라는 것이 최근에 반도체 소재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유닛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Field Effect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기장을 어떻게 걸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실 source와 drain 사이, 두 전극이죠. source하고 drain 사이에 일렉트론들이 지나갈 수 있느냐, 지나갈 수 없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근데 그 게이트 역할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봤었던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shallow 하면서 충분히 finite한 포텐셜 이 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포텐셜 벽을 원래는 뚫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이트 머티리얼들은 전기를 전도하지 않는 부도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전기를 전도하지 않는 부도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얘네들은 전기장을 걸어주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제 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리키시 커런트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에서는 이런 리키시 커런트를 최소한의
비율로서 컨트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리키지 커런트가 충분히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원래는 흐르지 말아야 되는 순간에 갑자기 전류가 흘러서 신호에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이런 단위 형태에서 시그널들의 오류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들은 오히려 잘못된 시그널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현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에서 만약에 이 게이트 옥사이드의 두께가 한 뭐 0.18 나노, 즉 1.8 옹스트롬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우리가 이 걸어준 전기 에너지가, 고유 에너지가 6 일렉트론 볼트, 이건 이제 일렉트론에다가 볼테이지를 곱해준 값입니다. 그래서 6 일렉트론 볼트가 있고, 기본적인 이 게이트 머티리얼에서 걸려있는 게이트 볼테이지가 12 일렉트론 볼트라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트랜스미터스 확률을 계산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베리어 터널링이라고 하는데, 베리어를 뚫고 지나갈, 즉 리키지 커런트가 생길 확률은 대략적으로 T는 0.044, 즉 4.4% 정도의 전자는 리키지 커런트로 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리키지 커런트를 더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베리어를 더 두껍게 만들거나 아니면 베리어에 걸게 만들 수 있는 이 볼테이지를 더 높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근데 또 이거를 좀 더 이런 사이언티픽하게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제 이러한 개념을 잘 아시는 분들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는 전자 탐침, 약간 뾰족뾰족하게 생긴 이런 탐침과 샘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이미징을 하고자 하는 어떤 샘플, 뭐 반도체나 금속 같은 게 되겠죠. 그런 샘플 사이의 거리를 굉장히 아주 작게 컨트롤을 합니다. 자, 이 거리가 충분히 가까워지면은 원래는 이 진공 중에서는 전자가 흐르면 안 되잖아요. 웨이브 펑션이 원래는 흐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그 거리가 가까우면 마치 이것은 finite한 shallow 이 웨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웨이브 펑션을 전도할 만한 아무런 매개체가 없더라도 샘플과 팁 사이에 웨이브 펑션이 이어지면서 전기 신호가 캐치업될 수가 픽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사실은 이 샘플의 표면이 어떤 특정한 머티리얼이냐 혹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팁과 샘플 사이의 거리나 팁과 샘플 사이의 포텐셜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로 거기 팁에 캐치업, 픽업되는 이런 전류의 강도가 달라질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지로 바꾸면은 이것은 어떤 지형에 대한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형이 일정하다 그러면은 성분에 대한 이미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의 되는 건데, IBM에서 처음 개발이 됐고 이것을 만든 분들은 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여기 보이시는 이런 이미지들이 바로 IBM에서 개발한 STM에서 실제로 원자 단위에서, 이게 지금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다 원자들인데, 이 원자 단위에서 우리가 픽업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의 어떤 실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IBM에서 만든 이런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는 지금도 원자 물리학을 원자 단위에서 어떤 소재를 보호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머티리얼을 쓸 수 있고, 팁을 굉장히 정밀하게 우리가 컨트롤하면 할수록, 즉 팁의 X방향, Y방향, Z방향 등의 움직임을 굉장히 정밀하게 컨트롤하면 할수록 이제는 그야말로 원자 스케일에서 이제 이들의 어떤 이런 실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징, 아주 정밀한 이미징 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퀀텀 터널링을 이용한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 줄여서 STM 기본적인 펀더멘털 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개념들이 될 텐데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일종의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팁과 머티리얼 사이가 바로 머티리얼 팁과 머티리얼이 리전 1, 그 다음에 STM이 리전 2, 그리고 이들 사이의 간격이 바로 원래 전기가 통하면 안 되는 그런 finite한 shallow potential well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요 웰들이 만약에 두께가 한 1나노 정도의 내외라 그러면은 이들의 어떤 모폴로지나 지오메트리나 성분들의 분포들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원자 단위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소디움 아톰, 이제 어떤 금속 위에 올라가 있는, 구리 금속 위에 올라가 있는 소디움 아톰들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배열시킨 다음에 이들의 이미징을 본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뭐 싱글 월 카본 나노튜브, 즉 SWNT, WCNT의 어떤 이미지를, 헬리컬한 이미지가 보이죠? 이런 것들을 실제로 STM에서 찍은 실제 케이스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5강에서는 여러분이 일단 웨이브 패킷으로 디스크라이브가 될 수 있는 이 웨이브 펑션들이 포지션 스페이스와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서로 프리어 트랜스포머를 이루고 있는 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배우실 수 있고요. 이들의 웨이브 펑션들을 웨이브 패킷으로 디스크라이브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렉 델타 펑션이라는 수학적
장치를 도입을 했었고, 이들의 이제 dispersion relationship이 time dependence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봤고, 실질적으로 이제 finite한 이런 well이나 혹은 장벽이 있을 때 transmittance나 reflectance들을 어떻게 define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확률이 이런 고유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날 때 다시 한번 이러한 기본적인 유도, 그리고 관계식들 한번 다 유도해 보시기 바라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터널링을 이용해서 다양한 이제 모델링들을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터널링 레지스턴스 혹은 터널링 커런트라는 개념들로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피지컬리 다 디파인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제6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